오늘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묵직하지 않으셨나요? 커다란 말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서늘하고 자꾸만 아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그런 날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참 많이 만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다정한 안부 인사 같았는데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줬구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너무 활짝 열어주었구나 하는 그 뒤늦은 자각 말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여성들에게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되기도 하고 서로의 삶의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질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친척들과 모여 과일을 깎고 이웃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그 일상적인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상대방은 그저 웃으며 아주 가벼운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나는 그 질문에 정성껏 답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 마음속의 고민들까지 섞어서 아주 진실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답이 끝나고 난 뒤 상대방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를 존중해 주던 그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나를 측은하게 여기거나 혹은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아니면 내 형편을 다 파악했다는 듯한 그 묘한 거 만함이 섞인 시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늦게 자책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까지 다 말했을까? 왜 그 질문에 그렇게 정직하게 답해야만 했을까? 그냥 대충 웃어넘겨도 됐을 텐데 왜 나는 내 속을 다 긁어서 보여주고 말았을까? 이런 생각이 밤늦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아까 했던 말이 천장의 자막처럼 흐르고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은 이미 상대방의 귀에 들어갔고 그 말은 이제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정말 무서운 것은 상대방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상대방이 아주 일상적이고 무해해 보이는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마치 나의 안부를 걱정하는 듯한 얼굴로 나를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다정한 말투로 툭 던지는 그 질문들 말입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 마음의 빗장을 너무나 쉽게 풀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다정함에 속아 혹은 그 일상성에 방심하여 내 인생의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고 맙니다. 내가 내뱉은 그 진실한 대답이 누군가에게는 나를 공격할 무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나를 조롱할 안주거리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는 그 진심을 나의 약점으로 읽어버립니다. 나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상대는 나의 형편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깊은 허무함이자 슬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대답했다가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게 되는 네 가지 종류의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상대방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더 이상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더 이상 진심을 다했다가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 지혜는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소중한 마음을 누구에게 얼마나 보여줄지 결정하는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혹은 평소에 거절을 못하고 남의 질문에 너무 성실하게 대답하느라 진이 빠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주 평범한 질문에 대답했을 뿐인데 그 뒤로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어 속상했던 적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나도 그래서, 혹은 이미 겪었어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작게 만드는 그 질문들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남들의 질문에 너무 성실하게 대답하고 때로는 자기 속을 다 보여주면서까지 대화를 이어갔던 것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며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대의 여성들은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습니다. 남이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고, 상대방이 민망하지 않게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덕목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고민을 묻거나 내 형편을 물으면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쪼개어 보여주던 그 성정, 그것은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아름다운 성정을 그대로 받아줄 만큼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상담을 하거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냥 솔직한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괜히 숨기면 사람이 음흉해 보일까봐 다 말했죠. 상대방이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에 대답한 것 뿐이에요. 이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은 그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고 진솔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을 뿐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싶었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친절함과 무방비의 차이입니다. 친절한 것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만 무방비한 것은 내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무나 들어와 내 귀중품을 구경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는 수많은 상처는 대개 이 무방비한 친절함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늘 이해해주는 역할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남편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변덕을 받아주고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다 보니 어느새 내 안에는 거절하는 근육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질문을 던져도 아니 그런 건 왜 물으세요? 라고 쏘아붙이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질문에 답을 해서 어색한 공기를 없애보려 애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대답하기 싫은 질문 앞에서도 입을 열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대답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까칠하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입을 다물면 나를 비밀이 많은 사람으로 오해하겠지 하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자기 자신을 설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나의 모든 치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와 신비감, 그리고 나만의 단단한 영역이 있을 때 상대방은 비로소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분석이 끝납니다. 아, 저 사람은 이 정도 형편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내가 조금만 건드려도 다 말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끝나는 순간 무의식적인 무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진심을 다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세계에서는 진심의 총량 법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100의 진심을 주었다고 해서 상대가 100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100을 주면 상대는 나를 0으로 우습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사의 비극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그 수많은 헛헛함, 대화 후에 밀려오던 그 공허함은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부어 대답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가벼운 충고나 은근한 자랑 혹은 원치 않는 동정뿐이었을 때 우리 영혼은 깊이 병듭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그 귀한 진심을 담아둘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보석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셔도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밤잠을 설치던 자신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랬구나. 내가 참 정이 많아서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 보석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친절함이 여러분을 찌르는 칼이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그 마음의 문에 튼튼한 자물쇠 하나를 다는 연습을 우리가 함께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느끼는 피로감의 정체는 사실 질문을 던진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에 정성껏 답하느라 고군분투한 나 자신의 지친 마음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일부를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품격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질문에 취약할까요? 왜 우리는 마음속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라고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줄줄이 내 사생활을 읊고 있을까요? 이 현상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몇 가지 반사작용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설명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오해하는 것 같거나 혹은 나를 낮게 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는 이랬는데요 라며 긴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슬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내가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설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당당한 사람은 구태여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질문이 던져졌을 때 잠시라도 정적이 흐르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그 어색한 공기를 메우기 위해 우리는 아무 말이나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 아무 말 속에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소중한 비밀이나 치명적인 약점이 섞여 들어가는 것이죠. 상대방은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나는 그 침묵에 쫓겨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됩니다. 세 번째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향입니다. 모른다고 하거나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상대방이 무안해할까봐 내가 그 무안함을 대신 짊어지려고 무리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결국 타인의 감정은 지켜주고 정작 내 감정은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동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인정욕구와 연결된 증명하려는 마음입니다. 특히 돈이나 자식 자랑 혹은 남편 이야기를 물어올 때 우리는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은 디테일을 덧붙이죠.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 취직했는데, 남편이 이번에 뭘 사줬는데, 이런 말들은 당시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나의 행복의 척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고스란히 알려주는 정보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상대방이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이 항상 순수한 궁금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상대방의 질문 속에는 너는 나보다 잘 살고 있니? 너는 나보다 행복하니? 너도 나만큼 힘드니? 라는 비교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대답하는 그 모든 데이터는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비교 연산을 거쳐 나에 대한 서열을 매기는 재료로 쓰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공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사실 깊은 공감은 매우 드문 재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공감하는 척 하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나중에 그 집은 이렇다더라는 가십이 되거나 나를 은근히 조롱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소외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나는 마음을 줬는데 상대는 내 마음을 데이터로 썼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이 자동 반사를 끊어내야 합니다.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은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 주도권은 비로소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이 많은 사람이 대화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침묵을 활용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질문에 그저 미소 지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여유, 그 3초의 침묵이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서둘러 대답해 왔습니다. 마치 시험장에 앉은 수험생처럼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시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우리 삶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는 네 가지 구체적인 질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맞아, 나도 저런 질문 받았어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과 경제적 형편에 대한 질문. 요즘 좀 여유로우세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애들이 용돈은 좀 챙겨주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으시죠. 특히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나 이웃들이 안부를 묻는 척하며 슬쩍 던지는 말들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에이 먹고 살기 힘들죠라며 엄살을 떨거나 혹은 그래도 애들이 한 달에 얼마씩은 보내줘요 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방의 머릿속 저울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힘들다고 답하면 상대방은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나보다 못한 애라며 안도하거나 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다고 답하면 그때부터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은근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혹은 돈도 많은데 네가 좀 사라는 식의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 문제는 대답하는 순간 어떤 방향으로든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규모, 자식에게 받는 지원의 정도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사생활이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두 번째, 가족과 자식의 효도에 대한 질문.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나요? 사위 혹은 며느리랑은 잘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안 적적하세요? 이 질문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식의 효도는 곧 부모의 성공 성적표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좀 무심하더라도 그럼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서러운 마음에 말도 마요.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라며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식이나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자식 때문에 상처가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집에서 대우를 못 받는구나. 이런 투란녀면은 당신을 대할 때 은연중에 조심성을 잃게 됩니다. 너는 자식도 안 찾아오는데 우리가 챙겨줘야지라는 식의 배려를 가장한 모욕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안의 갈등은 내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밖으로 꺼내놓는 순간 나의 초라함만 더해질 뿐입니다. 세 번째, 내면의 감정과 외로움에 대한 질문. 요즘 좀 기운 없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마음이 힘드신가 봐요. 혼자 계시면 밤에 잠은 잘 오세요? 이 질문들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은 그 따뜻한 말투에 우리는 그만 무장해제되고 맙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인생이 참 허무해요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오랜 세월 참아온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당신의 그 무거운 감정을 받아낼 만큼 깊은 그릇인가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호기심에 물었을 뿐이고 당신이 쏟아낸 감정의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뒤돌아서서 그 사람 우울증인가 바라며 소문을 냅니다. 나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은 오직 나 자신과 혹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공유해야 하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함부로 내보인 눈물은 나중에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네 번째, 과거의 선택과 후회에 대한 질문.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만약 그때 다른 길을 가셨더라면 지금 어땠을까요? 그 사람하고는 왜 헤어지신 거예요? 과거를 묻는 질문은 우리를 해명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죠. 하지만 과거를 설명하는 행위는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은
나는 환경에 휘둘리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판단력을 평가하고 당신의 실패를 음미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아문 흉터와 같습니다. 그 흉터를 굳이 다시 긁어서 피를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네요. 혹은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짧게 끝내는 것이 당신의 과거를 존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을 떠올리니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진짜 아픈 이유는 누군가가 무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통증은 나 자신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에서 옵니다. 내가 내 소중한 삶의 조각들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저렴하게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스스로를 열어젖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수용받고 싶은 갈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나 이렇게 열심히 버텼어. 그러니까 나를 좀 가엾게 여겨주고 나를 좀 인정해줘. 라는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를 구걸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인이 주는 위로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아이고 고생 많았네 라고 말해주지만 그 말 한마디가 끝나면 곧바로 자기 삶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쏟아낸 그 진실들은 공중에 흩어져 소음이 되거나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는 장난감이 될 뿐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진심을 다해 대답할수록 상대방은 우리를 더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비밀이 없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된 사람은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존중받기 힘듭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보여주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착한 여자, 이해심 넓은 어머니, 싹싹한 이웃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속살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 프레임은 타인이 우리를 편하게 부려먹기 위해 만든 감옥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노출해서 동정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보듬고 타인에게는 단단한 껍질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여린 마음, 그 상처, 입은 과거, 그 불안한 경제적 상황, 그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나 소중해서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후회하며 눈물 짓던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 하세요. 당신은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저 연결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연결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다 보여줌으로써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킴으로써 진정으로 품격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허무함과 슬픔은 사실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발 나를 좀 지켜줘. 나를 더 이상 타인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 라고 영혼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타인의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안녕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이제
슬픔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냉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반박자 쉬기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려 합니다. 마치 퀴즈 프로그램의 출연자처럼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질문이 들어오면 속으로 숫자를 3까지 세어보세요. 그 3초의 시간이 마법을 부립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내가 꼭 답해야 하나? 어디까지 말하는 게 좋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3초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줍니다. 아, 내가 신뢰되는 질문을 했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입니다. 상대방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그냥 내 상황을 다 말하는 대신 다시 물어보세요. 아유, 똑같죠 뭐. 근데 왜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요. 질문으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의 주도권은 즉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상대방은 자기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모호함의 미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연금 얼마 나와요? 라는 질문에 85만 원 나와요 라고 답하는 대신 그냥 밥 굶지 않을 정도는 나와요 라고 웃으며 넘기세요. 자식이 잘해줘요? 라는 질문에 그럼요. 자기네들끼리 잘 사는 게 효도죠 라고 추상적으로 답하세요.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상대방은 당신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거절의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례한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전용 문장을 외워두세요. 아유,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부끄럽게. 그건 우리 집만의 영업 비밀이라서요. 나중에 더 친해지면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들은 예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침범을 단호하게 막아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대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구세요? 라고 묻고 드릴 사람이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도 됩니다.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지키는 주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내 정보를 지켜보세요.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상쾌한 마음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내가 나를 지켰어 라는 그 뿌듯함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비용을 아껴서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나를 궁금해하는 수많은 사람보다 나를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세요. 훌륭한 대화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소중한 것은 아끼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나를 방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품격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적인 사람, 나이가 들수록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말이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에 여백이 있고 그 여백 속에 단단한 자아를 가진 사람입니다. 품격 있는 여성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전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너무 자랑하면
시기를 사고 자신의 불행을 너무 털어놓으면 동정을 가장한 멸시를 받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적절한 침묵을 즐깁니다.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의 대답은 간결하고 우아합니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알 수 없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깊은 속을 가진 것 같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단단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동시에 존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와 휘젓고 갈 수 있는 광장이 아니라 허락된 사람만이 조심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비밀 정원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써내려온 단 한 권뿐인 귀한 책입니다. 그 책을 아무에게나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보라고 권하지 마세요. 그 책의 가치를 알아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소중히 넘길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아주 조금씩 보여주세요. 때로는 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도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오롯이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 타인의 호기심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당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질문 앞에서 살짝 미소 지으며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깨닫고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대화법이며 품격 있는 사람의 카리스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질문에 휘둘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보호할 줄 아는 현명한 가디언입니다. 내 슬픔을 함부로 팔아 동정을 사지 않고 내 기쁨을 함부로 팔아 인정을 구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홀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질문들과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의 작동 원리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지난날의 후회 때문에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워지셨나요? 만약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그 무게는 여러분이 이제 막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느끼는 성장의 무게라고 생각해 주세요. 인생의 후반전은 비우는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선별하는 시간입니다. 내 곁에 둘 사람을 선별하고 내 입 밖으로 내보낼 말을 선별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할 비밀을 선별하는 시간입니다. 그 선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이 나의 평화를 지켜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수많은 질문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질투심에, 누군가는 무심함에, 누군가는 진심 어린 걱정에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으로 존재하면 충분합니다. 진실한 관계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침묵을 존중해주고 여러분의 경계를 지켜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긴 설명 없이도 마음이 통합니다. 구태여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과거의 상처를 들추지 않아도 그저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해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게. 누구도 함부로 너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게 라고요. 이 약속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아름다우며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가치를 타인의 말 한마디, 질문 하나에 휘둘리게 두지 마세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다고 느끼신다면,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만의 선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경계라는 짧은 단어 하나를 남겨주세요. 그 두 글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한 울타리를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당당하며 조금 더 품격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